오늘이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기말 발표를 앞두고 이제 마지막 발표인데요. 이제는 그동안 했던 세 가지 툴, 분석드린 구름, 나무, 가지, 클라우드, 그다음에 브랜치, 트리 이 세 가지 툴을 섞어서 하는 이제 통합적 문제 해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나무, 가지를 통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 한번 잘 숙지하면 그동안 했었던 내용들이 아마 총 정리가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이 세 가지를 차이점을 한번 설명드리면, 트리, 목표를 정해놓고, 구체적인 목표가 있을 때, 예를 들면 무슨 시험에 합격한다든지, 아니면 다이어트에 목표를 정해놓는다든지, 향후에 6개월이고 1년이고 한 2년 뒤에 구체적 목표가 정해진 다음에 이 목표를 어떻게 실행을 하며 나가면 좋을까? 그래서 이 실행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방해 요인들을 제거하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이 이제 투리를 만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브랜치입니다. 브랜치. 브랜치는 뭐냐면 현재 어떤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행동을 합니다. 이 행동을 하면은 향후에 어떤 결과가 낳게 될지를 미리 예측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출발점이 미래에서 시작하는 것이 목표 나옵니다. 내가 1년 뒤에, 2년 뒤에, 아니 6개월 뒤에 무엇을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있고요. 그럼 이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하는 것이 목표 나무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틀이고요. 그다음에 가지는 지금 어떤 행동을 했는데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향후에 3개월이고 6개월이고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를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 나무는 미래 향후의 목표로서부터 현재까지 이제 거꾸로 내려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리지는 현재를 출발점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클라우드, 구름은 뭐냐면 개인의 갈등, 그러니까 내적인 갈등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그다음에 조직 간의 의견 대립이 있을 때 서로 반대되는 의견 대립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클라우드인데, 중간에 타협이라는 방법은 없고 우리 최대의 목표의 윈윈 전략으로 이 해법을 쏟아내는 것이 이제 클라우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 목표나무랑 가지, 클라우드를 적절히 섞어서 어떤 경우에 이런 게 쓰는 게 좋은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목적이고요. 아마 기말 프로젝트를 작성할 때도 이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살펴봤던 사례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등학생의 딸이 종강 파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파티에 마치고 집에 가려면 12시에 집에 갈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아빠는 10시까지 귀가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저도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차편이 여의치 않아서 위험에 빠질까봐 걱정이 돼서 10시까지 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딸 입장에서는 친구들이 12시에 마치는데 친구들의 관계나 우정을 생각해서 볼 때는 10시쯤 나오는 것이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완전히 딜레마죠. 이런 상황들을 한번 풀어보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전형적으로 아버지의 입장과 딸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클라우드로 풀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10시 전에 귀가하는 것입니다. 근데 딸의 입장에서는 12시에 귀가하는 것입니다. 서로 대립이죠.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 이럴 때 그러면 중간에 타협을 그러면 아빠는 10시고 애는 12시니까 한 11시쯤 11시쯤 중간에 귀가하자. 사실은 이게 윈윈 전략이 아니라 둘 다 만족스럽지 못한 겁니다. 아빠가 10시라고 몹을 박았던 이유는 10시 이후에는 교통편이 여의치 않아서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0시가 지나면 위험하기 마찬가지인 거고, 애들이 의기투합해서 12시까지 놀기로 했는데 12시 전에 나온다는 얘기는 이것도 또한 딸의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원래 이렇게 결정됐던 이유를 살펴보니 아버지가 10시 전에 귀가하려고 했던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딸의 안전을 보장하는 게 이제 목적인 거고요. 딸의 입장에서 12시까지 있겠다고 얘기한 것은 친구들과의 우정을 쌓는 것들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살펴보면 딸의 안전을 보장하는 거나 친구와의 우정을 나누는 이 둘 다 딸이 행복하게 지내기를 원하는 그런 공통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의 목적을 생각해 볼 때 행동의 차원에서 이렇게 대립이 생기는 것은 별로 이렇게 우리가 이 대립적인 상황만 보면 문제가 커져 있는 것처럼 보지만 이 공통의 목표를 생각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런 입장에서 접근한 게 바로 클라우드, 구름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뭐가 좋을지 잘 해결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서로 좋은 건지 판단력이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 앞서 살펴봤던 계속 구름은 첫 번째 출발점이 대립되는 주장 두 개가 나옵니다. 딜레마 같은 주장이죠. 그래서 D 다시 이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근본 배경을 쫓아가다 보면 D라는 주장을 할 때 충족된 욕구가 있고요. 그 B고요. D 다시의 주장을 충족시키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걸 C라고 합니다. 이걸 중간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B와 C를 더 잘 살펴보면 이 둘을 동시에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가 있습니다. 달성하는 목표. 그래서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버리면 이 서로 딜레마 같은 다른 주장들도 풀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클라우드의 출발점이고 철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전략을 바꿔서 우리가 클라우드라는 그 해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목표나무를 쓰면 딸의 입장에서 아예 이렇게 목표나무를 세우는 겁니다. 딸은 무조건 12시까지 즐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면 12시까지 세우는 데 방해되는 요인들만 해결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 12시까지 즐기려니까 염려가 있어요. 아버지께 출발점은 아버지께 종강 파티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염려하시겠죠. 따라서 이거의 해결책을 아예 드린 겁니다. 아버지께 나를 데리러 오도록 부탁한다. 그래서 목표는 종강 파티를 즐기는 것이다. 그냥 나는 종강 파티를 어떻게 즐기기 위해서 아버지께 나를 데리러 오도록 부탁한다. 또 아버지께 나를 데리고 오도록 부탁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종강 파티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린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이건 아까랑은 좀 다른 거죠. 아까는 타협의 여지가 없이 아빠 의견을 따르니까 내 의견을 따를 것이니까. 근데 여기는 아빠 의견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딸의 의견을 따르는데, 그렇지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우려사항들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라는 것들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하든지 12시까지 일단은 종강 파티 있겠다는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딸의 입장인 것이죠. 따라서 여기는 출발점이 어디서 시작하냐? 내가 추구하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딸은 어쨌든 기승전 12시까지 노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럼 12시까지 노는 데에 방해되는 여러 요인들을 이렇게 리스트를 정리한 다음에 이 장애 요인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목표나무의 결과이죠. 이걸 브랜치로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2시에까지 파티를 참석했을 때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12시에까지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의 귀가 시간 12시를 넘기겠죠. 이건 뭐 팩트입니다. 팩트. 근데 상황을 봤더니 나의 귀가 시간 12시를 넘고, 그리고 조건, 엔드 조건이 필요합니다. 늦은 밤길이 위험합니다. 사는 데가 그래요. 그리고 버스는 10시 반이면 이미 끊깁니다. 자연스럽게 이 세 가지 상황이 겹치기 때문에 귀갓길이 불안하게 됩니다. 또 귀갓길이 불안하고 귀갓길에 같이 돌아올 친구도 없게 되면 더욱해요 위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거티브, 부정적 상황이 생긴 거죠. 귀갓길 불안하고 귀가할 때 친구가 없기 때문에 귀갓길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다 네거티브 요인. 따라서 내가 12시까지 종강 파티에 참석하면 귀갓길을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다. 이게 이제 브랜치죠. 그럼 브랜치 사는 것은 뭐냐면 이 중간에 이런 것들을 깨트릴 수 있는 다른 전략들을 세워서 12시에 참석하지만 귀갓길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전략들을 도출한 것이 브랜치, 가지로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려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충분히 고려가 되면 나는 12시까지 종강 파티를 참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브랜치 만들 때 기본적인 철학은 내가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인해서 예상되는 최종의 결과물들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종강 파티에 참석하면 결국 최종에는 귀갓길에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례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영업사원이 힘든 일 중에 하나는 고객이 가격 할인을 요구할 때입니다. 그렇지만 회사의 영업 정책은 가격 할인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가격 할인으로 팔지 말라고 했는데 고객은 계속 요구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말을 들어주기도 어렵고 고객의 말을 들어주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때 고객 상담을 대비해서 어떤 논리 구조로 대응하면 좋을까라는 것이 이 고민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딜레마인 클라우드 방식, 구름 방식으로 풀면 이렇게 됩니다.
고객사의 입장은 경쟁사 비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가격을 깎아줄 수 없냐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담당 영업사원의 입장에서 볼 때 회사의 방침이 정상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회사의 방침으로 깎아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 딜레마가 있는 거죠. 고객의 입장에서는 가격 할인을 받는다라는 것이 주장이고요. 여기에 상반된 회사 입장에서는 정상 가격을 지킨다라는 그 배경을 들고 있습니다. 가격 할인을 받는 것은 뭐냐면 가격 할인을 통해서 장기 구입이 적정 이익을 보장해 줄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입 가격이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데 장비를 구입한다면 이익을 늘리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장기 구입 시에 적정 이익을 보장하려고 가격 할인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회사 입장에서 볼 땐 정상 가격을 지키려는 이유가 판매 가격을 제대로 받아야 적정 이익을 보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뒷배경에는 사실 고객사나 우리 회사 측에서도 어찌됐든 계약에 합의하는 게 서로 유리한 측면이다. 그래서 그렇다면 계약을 합의해야 되는데 고객사 입장에서도 이득이 보장이 되었으면 좋겠고 판매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적정한 이익을 보장하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가격을 깎아주냐 정상 가격을 지키냐 이게 상반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이거는 클라우드 방식, 그룹 방식으로 푸는데 이거를 어떻게 푸느냐? 브랜치 방식으로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브랜치. 정상 가격을 제한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자, 정상 가격을 취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쭉쭉쭉 올라가서 어떻게 하면 고객이 구매를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아이디어를 추가하면 고객이 구매를 거부하는 이 가정들이 끼어지고 자연스럽게 고객이 구매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 가격을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한가를 보고 고객이 구매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구매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 이것이 핵심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또 목표나무로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이 상담에서 정상 가격을 고수한다 이런 목표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이 상담에서 정상 가격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담인 고객에게 의사결정인 고객과 미팅할 수 있는 주선하는 것을 요청하고 그다음에 이걸 요청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고객의 적정 수익력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또한 당사 장비로 시험 생산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생각해서 이 목표를 수립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가 이제 워크샵 질문 템플릿을 위한 워크샵을 해볼 텐데요. 이거는 우리 조금만 우리가 이 작업을 좀 같이 워크샵을 진행할 텐데요. 이겁니다. 4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다이어그램인데요. 첫 번째, N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그래서 템플릿으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이렇게 what, why, how, why 이렇게 4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인 겁니다. 아들이 이번 주말에 친구랑 해운대에 간다. 두 번째, 모친은 아들이 제 방을 청소했으면 좋겠다. 출하 일정이 제때 합의되었으면 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 작년에 우리 회사 고객의 10%가 우리와 거래를 중단하였다. 요 4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마다 어떤 다이어그램, 목표나무, 가지, 구름 중에 어떤 것이 더 적당한지를 투표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아들은 이번 주말에 친구랑 해운대 가기를 원합니다. 팩트는 뭐냐면 해운대 간다는 겁니다. 왜? 친구랑 놀려고. 요 사항에 대한 것들을 구름 가지, 그다음에 트리 요 3가지 중에 하나씩 골라서 뭐가 좋을지 한번 투표를 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모친의 입장에서 아들이 제 방을 청소했으면 좋겠다. 이게 두 번째 상황입니다. 팩트는 어찌됐든 아들에게 제 방 청소를 시킨 것이 목표입니다. 자, 왜냐하면 청결 생활 습관을 갖게 하는 것이 엄마의 목표이거든요. 어떻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방식으로 이 일들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무, 가지, 구름 중에 어떤 것이 더 적합한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3번, 출하 일정이 제때 합의되지 않습니다. 주문했는데 출하 일정이 합의가 안 된다는 거죠. 출하 일정이 출하 3일 전에 합의돼서 너무 늦게 대응된다라는 이런 문제를 풀어보려는 것이죠. 4번째, 작년에 우리 회사 고객 10%와 우리와 거래를 중단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이냐? 회사의 매출이 증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어떻게? 본질적 문제가 있고 이걸 재발 방지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볼 텐데요. 두 번째 시간에는 아까 구름, 클라우드, 트리, 구름, 가지, 나무, 이거 가지고 했던 것들을 원래 회사 내에 문제를 풀 때 이걸 통합적으로 하는 방식의 이제 싱킹 프로세스는 기법을 이용합니다. 앞에 했던 기법들을 다 활용하는 거예요. 보통 조직의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이 있죠. 사기가 꺾일 때가 많다든지, 남의 탓을 밥 먹듯이 한다든지, 내 밥그릇 챙기는데 뒤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직급과 기능 사이에 불신의 벽이 있다. 뒤에서 정치적 음모를 꾸민다. 남보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냉담 사람이 있고, 성과 측정 방법이 조직 성과를 떨어뜨리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알면서도 상식에 어긋내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자, 이런 문제들이 모든 조직에나 있습니다. 공공조직에도 있고 민간조직에도 있고 NGO 기관에도 이런 부분들을 다 느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조직 내에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를 모를 때 지금까지 배웠던 구름, 그다음에 가지, 그다음에 나무 이런 걸 쓰면 좋다라는 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방금 전에 이렇게 나왔던 얘기들을 이렇게 나왔던 리스트들을 서로 인과관계로 이렇게 잡아보면 어떻게 되냐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사건의 원인은 요거였고 요거 사건 원인이 있고 이렇게 칙칙칙칙 되어 있으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현재 CRT 현재 현실 나무 현 상황의 나무를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서로. 그러니까 요 그림을 잘 보시면 출발점이 있는 것이 대충 보입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구나. 이 직간의 불신의 벽이 출발점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여기로 수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적절하지 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든 근원의 출발점에 해당하는 것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여기도 출발점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런 건 내가 출발점인데 전후 맥락 상황을 살펴보니 이 중에 가장 중심축이 되는 성과 포인트가 여기라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아하, 조직의 정착, 성과 측정, 업무 절차 등에 잘못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음모 사건, 불신 이런 것들이 다 발생한다는 것을 그림을 본 거예요. 그러면 조직 내에 앞에 나왔던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참 뭐부터 손을 대야 될지가 참 어렵습니다. 어느 것부터 해결해야 될지. 근데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그림이 되거든요. 그 잘 살펴보니까 아하,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요 문제를 해결이 되면 상당수 많은 부분들이 연결고리가 있어서 해결될 수 있다는 출발점인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얘기만 해죠. 아, 우리 조직이 너무 복잡해서 해결이 안 돼. 뭐부터 손대야 될지 몰라. 뭐 이렇게 흔히들 얘기하는데 이것을 모든 문제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이 정리한 문제들의 전후 관계를 살펴보면 아하, 이 문제를 풀 때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될지에 대한 시작점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조직을 다룬다든지 그다음에 회사를 기획한다든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 해야 될 문제점들, 업무에 대한 문제점들을 잘 정리하는 인과관계를 찾아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각 부서를 돌아가면서 이게 업무의 리스트들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특별히 UD라고 표현해요. UD. Undesirable Effect. 바라지 않는 결과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담당하는 업무나 조직의 상황에서 바라지 않는 결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넘버링 하죠. 예, 이게 쭉 넘버합니다. 이걸 가서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뭐에 대해서 풀어야 될지 잘 모르죠. 이렇게 수많은 문제점들 바라지 않는 결과들이 막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볼까 하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후 관계를 푸는데 잘 따져보면 이게 출발점이 마케팅 부서에서 시작을 했는 건지 생산 부서에서 했는지 구매 부서에서 했는지 개발 부서에서 했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서로서 남의 탓을 하거든요. 왜 마케팅은 누구 때문에 그래? 뭐 생산은 구매는 개발은 마케팅. 뭐 이렇게 서로서 다른 부서 탓을 막 합니다. 저 부서가 우리를 다 안 좋아서 저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산부서 입장에서 볼 때는 구매해서 물건을 제때 못 사두니까 우리가 생산이 느는 거예요. 마케팅은 영업을 잘하는데 생산이 못 쫓아와.
뭐 이렇게 계속 남의 탓을 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업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 서비스가 저하가 되면 매출이 떨어지고, 이 매출 떨어지고 이익이 감소되면 다른 예산 절감들이 못하게 되고, 예산 절감, 그다음에 경비 절감이 하게 되면 이거 불편하니까 회사의 직원들이 많이 그만두게 되고, 회사의 직원들이 많이 그만두면 한두 사람한테 업무가 과중되게 되고, 과중되면 또한 고객 서비스가 들어야 되고, 이게 빙글빙글 돌아요. 빙글빙글 순환고리. 그러면 이 순환고리를 끊어주지 않으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될지 모릅니다. 뭐에서부터 찾아야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일이 생기면 부서 간의 책임 전가만이 유일한 탈출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공공조직이나 좀 규모가 크거나 좀 오래된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부서마다 R&D, 영업, 생산, 자재, 서비스, 회계 이런 모든 부서들이 다른 부서 탓을 많이 해요. 뭐 다른 부서가 제대로 안 해줘서 우리가 일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따라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3가지 정도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악순환의 사슬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인과관계를 끊어버린 겁니다. 인과관계가 있는데 그걸 딱 끊어버린다. 그래서 가정에 도전하기. 두 번째는 뭐냐면 바라는 목표를 하나 더 설정해서 이걸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표나무를 활용하기. 아니면 근본 원리를 찾아서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트리 구조처럼 브랜치 트리 구조를 해서 이걸 이용해서 이 갈등의 원인을 찾는 3클라우드 메소드라고 하는데 이거는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방법인, 그리고 이 세 번째 방법은 이번 학기 과제 때는 할 예정이 아니고요. 지금 잠깐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방법, 악순환의 사슬 중 하나의 고리를 선택해서 그 인과관계를 끊어버린 것, 가정에 도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잘 살펴보면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어 버린 게 있습니다. 집에 연기가 나기 때문에 그 집에 불이 났다. 잘 생각하고 보면은 그 집에 불이 난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연기가 났죠. 근데 연기 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난 이유가 보니까 불이 나서이다. 불이 왜 나는가 봤더니 가스가 심각하게 노출되고 누군가 담배를 피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원인 갈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불이 난지 모르고 연기 난 걸 보고 불이 난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에 저희가 다니다 보니까 망지산 저녁대 꼭대기에 뭐 연기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연기가 올라오는 거 보고 불이 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하면은 연기가 난 걸 보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불이 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요. 근데 보면 연기가 났다고 해서 꼭 불이 나지 않고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잘 원인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불이 났기 때문에 연기가 났다는 걸 알 수 있지만 수많은 사회과학 현상 중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현상이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깊이 판단하면 연기가 났기 때문에 불이 난 것이 아니라 연기 난 이유 전에 불이 났고 불이 난 거의 원인을 살펴보니 가스가 심각하게 노출됐는데 마침 누군가 담배를 피워서 불이 났구나 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만 현실로 들어가면은 이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었는데 뒤바뀐지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수환고리가 있을 때 이거를 또 끊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불이 나면 연기가 나고 연기가 났다면 불이 난다. 이거 빙글빙글 도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또 선수들이 열심히 뛰지 않는다. 열심히 뛰지 않으니까 팀이 지고 있으니까 또 의욕이 떨어서 선수들이 열심히 뛰지 않고 이게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순환 논리에 빠지면 해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도 중간에 한번 딱 고리를 잘라내주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의 탓할 때도 이런 악순환이 발생한대요. 그 사람이 불친절하다. 여기 시작이죠. 나는 그 사람과 교류할 사람이 아니다. 왜냐면 나는 예를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교류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한테 예를 지키지 않습니다. 얘가 예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또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하는 걸 보고 나도 기분이 더 나쁩니다. 또 내가 불쾌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은 더 불친절합니다. 내가 불친절하는 거 보고서 나는 그 사람한테 예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걸 지키지 않는 거 보고 그 사람은 더욱 불쾌해지고 난 이런 모습을 보고 더 불쾌해지고 그 사람도 더 불친절해지고 이거 빙글빙글 돌면서
계속 악순환이 심화돼서 더 관계가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순환고리에 빠지지 않도록 해서 중간에 딱 끊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중간에 여기서부터 끊어주자는 거. 아, 내가 그 사람을 교류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예의를 지키지 않는 데가 아니라 그 사람에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불친절하다. 이렇게 바꿔놓으면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예의를 지킨다로 바뀌게 된 거죠. 여기는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내가 교류할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한테 기분이 나쁘게 불쾌해서 예의를 지키지 않았는데 이렇게 가정에 하나 딱 넣어버리면 가정을 하나 넣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내가 교류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불친절한 걸 보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생각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그러면 그 사람 불친절했는데 내가 교류한 사람이 아니라 생각했는데 그 사람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의를 지키지 않는 거에서 예의를 지키는 행위로 바꿨더니 그걸 보더니 사람들이 그 사람이 점점 나의 예의를 지키는 모습을 보더니 유쾌해졌어요. 좋아졌어요. 그 사람이 또 기분 좋아하는 걸 보고 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유쾌합니다. 내가 또 유쾌하게 대했더니 그 사람은 친절해집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친절합니다. 그 친절한 모습 보니까 저는 또 예의를 더 잘 지키고요. 그 예의 잘 지키는 걸 보고 그 사람은 점점 기분이 유쾌해지고 나도 따라서 유쾌해지고 그 사람이 더욱더 친절해지는. 따라서 앞과 뒤의 차이점은 뭐냐면 출발 포인트 있을 때 이런 가정을 한번 도입을 하는 겁니다. 아, 그 사람 불친절하기 때문에 나는 교류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나 추가한 순간 나의 행동이 달라지고 나의 행동이 달라지는 걸로 해서 또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긍정적인 선순환을 그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도 악순환을 끊는 게 좋죠. 부부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직장생활, 조직생활, 또 우리 대학원 원어들 사이까지의 관계에 있어서 되게 관계가 나빠져서 심각하게 더 악순환 구조가 있다면 남의 탓을 하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쁘거나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 그 근본 가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가정을 원인의 일부로 생각한 다음에 이 원인을 다른 사람부터 해결하려고 하면은 내가 통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어디서 찾는 게 좋냐? 나에부터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갖고 있는 원인을 제거하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든지 새로운 행동들을 추가하지. 뭐 이렇게 하면 내가 행동에서 노력해서 찾으면 갑자기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즐거움은 웃는다가 아니라 그냥 웃으니까 즐거워지더라. 이렇게 순서를 바꿔버리면 바로 악순환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노력을 하고 나면은 악순환이 선순환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주도적인 생각을 하는 게 좋죠. 예를 들면 계란이 먼저야? 병아리가 먼저야? 라고 할 때 계란이라고 하기보다는 병아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꿈이냐 두려움이라 할 때 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상황이 어떻게 된다 뭐뭐가 된다라는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나는 뭐뭐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내가 뭐뭐 해야만 된다는 부담에 억지로스러운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뭐를 하고 싶다 라고 하고 딱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방안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이 없네요 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하기보다는 다른 대안을 한번 찾아봅시다 라고 긍정적인 표현을 바꿔주고 따라서 이런 것들을 해주면 상황이 수동적이었다가 대응적이었다가 주도적으로 바뀝니다. 프로액티브로. 그러면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은 환경이 나쁘더라도 희망을 찾을 수 있고요. 더욱더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점점 커집니다. 이게 역량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안 좋아도 희망이 생기고요. 내가 더욱더 주도적인 삶을 살게 되니까 또 기대함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향이 커지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엄청나게 넓어지는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주도해서 산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문제 해결 능력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냐 목표나무를 바라고 강제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를 자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3개월 뒤에 바라는 목표.
당장 이제 겨울방학이 시작되면 2월 말까지 내가 달성하기 싶은 목표, 내가 졸업하기 전까지 달성하기 싶은 목표, 뭐 이런 목표를 달성하고 조금씩 추구하면은 되게 의미 있는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CRT라고 이런 그림인데요. 우리 수업 때 다루지는 않았지만 회사 내의 전반적인 그 상황들을 가지고 이게 목표를 딱 만든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트리 구조로 이 원인 결과를 이렇게 만들다 보면 이 목표를 달성하게 시작 포인트는 무엇에부터 시작할지 이게 나오게 되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고 중간에 이거를 좀 간단하게 단순화해서 그려봤더니 이런 그림이 됩니다. 자금 유동성을 향상하려면 이 세 가지가 맞춰져야 되는데 업무 시스템이 좋아져야 되고 투자 수익률이 향상돼야 되고 순이익이 증가된다. 근데 여기에 수렴점이 어디냐면 비즈니스 프로젝트의 리드 타임이 단축이 되면 이게 영향되더라. 그러니까 이 앞에 그림을 좀 단순하게 봤더니 이 5가지의 박스의 논리 구조로 가면 해결되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명의 탐험대장이 있었어요. 어네스티 셔클레톤이라는 사람은 비슷한 시기에 그 남극으로 탐험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북극한 남극. 1914년 12월에 그 27명의 대원들과 함께 남극으로 출발했는데 목적지 120km 앞에서 빙벽에 갇히게 해서 배가 침몰되었어요. 영하 70도에서 634일. 어휴, 대단하죠. 2년간을 갇히게 됐죠. 근데 서로 희생정신으로 27명 전원 다 생還을 했습니다. 대단하나요? 정확하게 따지면 한 1년 한 8개월 정도 만에 귀환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카나다에서 20명의 대원과 북구로 갔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빙벽에 갇혔대요. 그런데 이 서로 이기적인 생활도 하고 막 하다 보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1명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한 데는 서로 희생정신과 협업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된다. 근데 여기에 중심축에는 뭐가 있냐? 이 탐험대장의 리더십이 있더라. 그래서 오늘 그 리더십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이번 학기 수업한 내용과도 아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자, 리더의 역할은 뭐냐면 리더는 간단하게 조직을 움직이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리더의 기본적인 조건은 신뢰와 진전성이 있어야 되고 업무에 필요한 방향과 원칙이 분명히 있어야 되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적절하게 권한을 나눠주고 책임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서 기회를 부여하는 작업들을 해야 리더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리더가 누구나 될 수 있는가? 스킬인가? 아니면 자질이 있어야 되는가를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겠죠. 자, 리더십의 본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리더십의 본질. 자, 첫 번째, 일이 있고요. 일은 뭐냐면 리더십의 핵심은 우리가 해야 될 그 조직의 일들을 제대로 분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고 어떤 일들을 나중에 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기준점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보통 조직의 장인 사람들이 보면은 이 조직에서 해야 될 일들의 업무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언제까지 이 일들을 해내야 되냐 감이 없을 때는 그 조직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책임감. 효과적인 리더들은 무분별하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그 해야 될 이 일에 대해서 각 조직원들이 할 수 있는 권한과 그다음에 역할을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게 잘 안 됐다 하더라도 이거를 그 해당하는 사람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 효과적으로 업무 분배를 잘못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신뢰입니다. 신뢰는 리더가 언행이 일치하고 일관성 있고 모습된 행위가 없으면 신뢰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꾼다든지 업무 분장을 잘못됐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 탓을 할 때 신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조직 내의 업무들, 일을 제대로 파악해서 그걸 분배가 돼 있고 거기에다가 분배된 것을 그 해당하는 사람들이 책임지고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정해 주고 그렇다고 그 일들이 잘못했다고 했을 때 이거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런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말을 바꾸거나 번복하거나 이러지 않고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리더십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건 피터 드러커가 한 말이에요. 잘 보니까 이게 이번 한 학기 동안 했던 업무를 제대로 분장하는 것, 나무 구조로 만드는 것, 브랜치로 만들고 트리로 만들고 그다음에 클라우드로 만드는 것, 이것만 잘해도 리더십의 일과 책임량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개발하기 모형을 보면은 개인이 능력 있고 동기부여가 있어야 돼. 이건 사실 개인에 관련된 측면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조직의 플러스에서 근무 환경까지 더해져야 성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제가 업무 분장이 그러니까 정확히 해야 될 일을 리스트가 딱 정의가 되어 있고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가장 일하기 힘들 때가 내가 무슨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될지를 애매모호할 때, 이럴 때 일을 할 맛이 안 나죠. 그러니까 이런 환경들을 맞춰주도록 하는 것이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이것이 연결되었을 때 그 해당하는 조직의 성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리더십을 키우려면 뭐 겸손, 용기, 책임감, 소통 중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소통 능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책임감 있어야 되고, 담당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올라갈수록 겸손, 용기, 업무 조직 처리 능력, 경영자일수록 조직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문제 해결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세븐 해지, 코비 박사님의 세븐 헤비츠와 TOC 싱킹 프로세스를 섞어서 한번 만들어 보겠네요. 스티븐 코비의 성공한 사람들 7가지 습관, 한때 베스트셀러가 돼서 인기 있었던 이 책인데, 여기에 7가지 습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주도해라. 주도해라. 이게 남의 환경 탓하지 않는 게 주도하는 것이다. 끝까지 생각하면서 시작해라. 목표를 세워서 계획하기. 소중 것을 먼저 하라. 소중하지 않은 것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고, 윈윈으로 생각하라. 서로 공동의 목표 상호 이익을 추구하라는 거죠.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내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하려면 경청하고 명확하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 시너지를 활용하라. 상대방의 차이점을 존중해서 서로 함께 하는 것. 심신을 단련하다. 건강하는 것.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했던 그 3가지 문제 해결 기법과 맞닿아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스티븐 코비 박사가 썼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걸 하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번 한 학기 내내 했던 이 3가지 기법을 몸에 익혀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워크시트를 꼭 작성해 보라는 거가 그걸 익히려고 하는 거고요. 그걸 더 나아가서 다음 주에 한번 자기 거의 케이스를 만들어서 한번 하나가 일관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라, 이런 것들도 저희가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한 7가지 습관을 갖기 위한 훈련들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엘리 골드렛이라는 분이 바로 TOC를 만드신 분이에요. 리더십은 모든 자질을 다 갖추지 않고도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리더십의 핵심은 명확한 사고를 하는 것, 그러니까 분석력입니다. 분석력. 첫 번째, 야심찬 목표가 있어요. 이거 트리 구조, 야심찬 목표 있잖아요. 트리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그 다음에 실패와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역량. 그 다음에 상대방의 협력을 얻어내는 프로세스. 상대방의 협력을 얻어낸다고 하니까 또 저거 우리 클라우드에 대립된 의견에 대해서 해법을 만들어내는, 이것도 있고요. 그다음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노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도 클라우드 기법을 쓰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문제 해결 역량을 찾는 것, 문제 해결책을 찾는 역량, 바로 앞에 얘기했던 3가지 기법들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은 이 문제 해결을 잘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인생에 아주 충만한 삶을 살았다, 풍족한 삶을 살았다, 충만하다. 근데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본인이 생각하는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둬야 됩니다.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3가지가 있어야 되죠.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스태미나가 있어야 되고, 중간에 많은 기회, 새로운 기회들을 창출돼야 되고요.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근본은 뭐냐면 명확하게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고 판단을 명확하게 하면 할수록 이게 점점 올라가서는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생에 성공을 할 때 출발점은 명확한 사고를 하는 것. 3가지 기법을 잘 사용하는 것이 있다라고 엘리 골드렛 박사님이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업무적으로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욕구 충족, 사회적 성공, 명예, 자아 실현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업무적으로 보면은 낭비를 제거하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도 하고 고객 만족 성과 측정도 되고 또 재정적 기여, 사회적 기여까지도 할 수 있는 영향들도 있더라. 그러니까 인생에 성공하고 조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출발점이 명확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하다 보면 업무 역량도 좋아지고 관계 개선에도 중요하다. 여기 나오는 수많은 DBR, CCPM 이런 것은 TOC라는 기법, 제약 이론이죠. 지금 이번 학기 수업했던 기법의 유형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안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TOC라는 기법이 있는데 TOC는 제약을 경영한다는 것입니다. 속된 표현으로 똥톤 이론이라고 한대요. 물통이 있습니다. 물통. 물을 어디까지 채울 수 있냐면 이 나무판이 제일 낮은 데까지 세울 수가 있어요. 이거보다 더 물을 줘도 가장 낮은 데까지밖에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조직에 가장 제약 조건이 있는 데까지가 이 회사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양분 최소량의 법칙. 따라서 어떻게 하냐면 이 회사에서 이 회사를 움직이는 핵심 프로세스를 잘 분석해서 그 안에 있는 가장 제약이 된 포인트를 찾아내는 것. 그러니까 여기만 해결해도 상당수 많은 부분들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문제의 맥을 짚고 이거를 고치고 제발 인생의 미래를 우연히 잘 되겠지. 열심히 노력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핵심 뭐냐면 명확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번 학기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목표나무, 가지, 구름 요거만 잘 작성하는 훈련을 해도 스티븐 코비 박사의 성공하는 6가지 습관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다이아그램을 사용하시 익숙해지면 바로 리더십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할 때 인과관계, 뭐가 전이고 뭐가 후를 생각하는 훈련하는 것, 이것이 되게 생각보다 쉽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목표나무를 쓸지, 가지를 쓸지, 구름을 쓸지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역량이 필요하고 이러다 보면 뭐냐면 문제를 되게 단순하고 구조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 역량이 커집니다. 근데 여기 커지면 자연스럽게 뭐가 커진다고요? 리더십이 커진다는 거죠. 업무 역량 능력이 커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리더의 자질들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뭐냐? 리더는 모든 것을 다 잘 안 해도 됩니다. 다른 사람이랑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하면 되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아도 목표를 다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선한 개성을 살려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낼게요. 이번 학기 결론입니다. 명확한 사고하는 것이 명확한 사고로 문제 해결 능력이 개선되면 리더십이 절로 개발됩니다. 문제 해결 자신감이 키워지면 자연스럽게 타인의 의견도 경청할 수 있고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과정에서 리더십을 계속 훈련하다 보면 그것이 개인의 습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7 Habits, 성공한 사람의 6가지 습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핵심된 툴이 TOC FE 툴이에요. 그래서 이번 학기 때 교재가 있었고 강의하는데 계속 올랐었죠. 이 내용 갖고 복습을 하시면 좋겠는데 먼저 복습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다음 주까지 있을 워크샵 내용들을 완성하는 거고요. 두 번째 좋은 방법은 기말고사 때 있던 그 3가지 트리, 브랜치, 클라우드 가지고 개인의 사례를 만들어 보는 거. 이러면 여러분들이 업무 문제 해결 능력이 좋아지더라 라는 것을 정리해서 보도록 하였습니다.